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대선을 30여일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한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 선고 이후 36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루어진 초고속 결정인데요. 이걸 두고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해서 혼란을 야기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오늘 이 문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5월 3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전상진 서강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주제라 특별 손님을 한 분을 좀 더 모셨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낯익은 분인데요. 과거 저희 고정 출연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싶은데 이게 잘 지내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네. 난감합니다. 예. 그러게요. 우리 박사님이 항상 울상이셨는데 제 기억에 오늘 뵀는데 울상이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게 방송할 때 항상 좀 침착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약간 학자인 척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최근에는 계속 뭐 어디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계속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계속 화를 내는 걸 보고 이게 정말 시절이 그렇구나. 그리고 막 제가 방송하는 댓글에도 박사님 요즘 목소리와 눈빛이 너무 달라졌다. 달라지셨어요. 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막 그런 거 보면 스스로 안 그러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일단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관련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죠.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의 판단을 한 달여 만에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데요. 당장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가 멈추는 건 아니지만 대선 직전 국민의 선택에 앞서 대법원의 이례적인 행보가 겹치는 가운데 나온 판단으로 혼란은 이미 가시화됐습니다. 당장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거셉니다. 170석이 넘는 제1당의 당원과 국민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대선 후보를 선출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사법부가 대선판에 참전하는 게 맞느냐는 반론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점을 미리 의식한 듯 대법원은 국민의 선거권을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기득권 사법 카르텔의 국민 주권 침해다, 이재명 죽이기다 등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한 분 한 분에 한번 좀 총평 좀 들어볼까요?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 판결을 좀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사법부가 솔직히 무리수를 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뭐 정파 이런 걸 떠나서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상고기각 예측을 했던 건 기본적으로 대법원 단계에서는 원심, 항소심 판결에 이 적부를 보는 겁니다. 정당하게 판단했는지 아닌지. 그런지 뭔가 변경이 가려면 심리가 더 긴 게 맞죠. 그리고 633 원칙을 견지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날 나왔기 때문에 6월 26일 전에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5월 1일 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겠구나. 아니면 변경된다는 건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통상적이에요. 어떻게 전원합의체로 사실상 넘기는 과정에서도 보통 주신 대법관의 검토를 거쳐서 넘기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거든요.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단한 의중이 실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대법원이 정치 일선으로 저벅저벅 걸어갔다는 그런 오해 내지는 오인을 자초했다.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M장은 아까 인사 말씀이 안정하지 않다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가 되고 나올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상의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 마음속에 계속 그 12.3
계엄 이후에 차곡차곡 쌓였던 이 분노와 응어리가 어제는 막 주체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로 이 답답함을 좀 느꼈습니다. 국민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좀 나눠보고요. 우리 그 교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사실 제 주변에 보면 법조인들이 안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장현미 변호사님 뵙고 굉장히 존경하고 친근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좀 멀리하고 싶습니다. 왜 법조인 전체에 대한 어떤 색다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저를 몰아세우는 것 같아서. 그건 너무 무리한 일반화이신 것 같아요. 왜 장윤미 변호사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변호사님이랑 멀리하실 건 아니죠? 저만 빼고 이제 그냥 반농으로 네. 거기에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김만곤 박사님 평가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번 대법원 결정이 그 파장이 너무 심각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민주 정체를 지키는 원칙에서 본다면 민주 정체의 안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력 분립의 원칙을 뒤흔든 판단이었고 그리고 보수화된 사법부 측면에서 본다면 이 권력이 교체된다고 해도 새로이 교체된 권력을 사법적으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일종의 극적인 시도였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경쟁 관계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생중계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걸 바라본 대법원이 이게 너무 주목받고 싶어서 아직은 우리가 최고야를 좀 시전하기 위해서 벌인 사법적 쇼처럼 보였고요. 그러니까 좀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제일 심각한 건데 대법원의 선고가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계엄 이전에 심리적 내전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계엄이 물리적 내전 상태를 만들었다면 이번 사법 판단이 사법기구를 둘러싼 내전 상태를 만들었다. 그 첫 돌을 놓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짚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요거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상당히 초고속으로 갔잖아요. 초고속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전개시켰던 그 형식 논리는 633 원칙이 이거였잖아요. 일단 633 원칙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좀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어요. 그 입법과 이 개정 과정을 봤는데 일단 처음에 94년도에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때도 이 선거법 270조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이 한 번 됐는데 그때 법문은요. 그러니까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신속 판단을 하라는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여야 한다고 돼 있었는데요. 이게 정치권에서 선거법이 대단히 좀 늘어지고 하니까 200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도 훨씬 전에 2월 16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그때 부사를 하나 넣어요. 반드시.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공방이 될 때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법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하여야 한다라는 건 있고 할 수 있다 중에 하여야 한다는 훨씬 많은데 반드시라는 거를 개정할 때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선거법은 빨리 종결이 돼야 돼서 정치적 안정성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강행 규정으로 설치는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걸 어겼을 때 페널티는 없고 실무에서 재판을 하면 이거 형사 재판이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도. 증거 목록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진술을 부동의를 하고 동일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계적으로 이 증인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걸 6개월 안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실무에서 이걸 사실상의 그냥 내규 정도, 훈시 규정으로만 참고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불법을 저지른 당선자가 하루라도 빨리 그 공직에서 내려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런 입법 취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낙선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양형에 이제 당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판단의 요소로 참작은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건 형식 논리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식 논리의 범주를 벗어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초고속으로 이런 판결을 끌어냈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 의중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그런 취지였고 법문에 그렇게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실무에 착수한 것까지 저는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이게 그러면 보수 일각에서는 633 합치면 1년인데 1심에서만 2년 6개월인가가 걸렸기 때문에 이미 도과했다고 하는데 아니요. 이거는 각 신급별로 충실히 대법원에서 1심에서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본인들이 마지막 신급으로서의 충실히 심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저는 피고인도 어떤 대한민국 국민도 전압에 회부된 지 정말 9일 만에 졸속으로 그것도 원심 판결을 뒤집는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런 오해를 사실상 자초한 거예요. 이런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 그리고 국민을 무시했다고 말씀 주시는데 왜냐하면 공당의 이런 이 대선 주자 선출 절차를 사실상 대단히 형해하려는 의도까지도 있다고 오독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근데 아쉽습니다. 좀 냉정히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네 분 모두 대법원의 판결이 좀 부당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부당하다라고 그러니까 평가를 내린 근거를 좀 이제 살펴야 되는 것인데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정말로 일방적으로 그다음에 명쾌하게 이게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결론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결론 저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수긍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왜냐하면 분쟁의 최후 보루가 법원이라는 거는 상권 분립의 원칙 중의 원칙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 이르는 그 경위가 너무 이례적이라는 것 정말 전 대법관분들한테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다른 사건 이런 류의 사건을 이렇게 9일 만에 단 2번의 합의 기일을 하고 나머지 한 기일은 심지어 그냥 표결에 붙였어요. 사실상 한 번 합의 기일이 있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되묻고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건 10대 2라고 하는 네네. 그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10명의 대법관분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고 2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된 건 맞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 부분과 관련해서 확연히 갈렸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저는 반대 의견 2분의 마음에 좀 그 마음이 가는 게 대법원이 설시했던 최근의 판례가 있어요. 판결이. 이런 직무즉답 토론회 과정에서의 정치 영역에서의 사법적 단죄를 최소화해야 된다. 오세훈 시장이 똑같은 논리로 검찰에서 뭐라 그랬냐면 허위 사실인데 왜냐하면 본인 서울시장 재직 중에 사실이 무관한 사실이라고 파이시티 개발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실제 사실은. 그런데 이건 주요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에 있어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시에 따라서 우리는 무혐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중잣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대법관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꽂아준 사람에게 무조건 충성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런 판단이 적절한 판단일까요? 그런 점에서 아쉽습니다. 그런 오도까지도 감내하면서 무리를 뒀다라고 생각돼가지고. 김만곤 박사님은 판결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뭐 633 원칙을 고수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원칙을 고수한다면 논리 구성에 있어서도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재판에서 우리가 가장 그 재판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건 어떤 결과를 내든 그 논리 구성이 오르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논리 구성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의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해요.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그런데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전체적인 인상을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인상으로 판단한다고요, 또? 인상은 예? 주관의 영역이죠. 네. 예? 그게 어떻게 저는 그런 주관적 영역을 객관적 근거로 내놓는 이건 관심법이잖아요. 우린 딱 보면 압니다잖아요. 예? 이건 저는 그것도 말도 안 된다고도 생각을 좀 들고 그리고 실제로 반대 의견을 보면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쓰고 있어요. 반대 의견을 내신 판사분들이 이건 입장의 문제, 이거는 뭐 정치적 입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처럼 해석하면 검사의 기소 편의 지위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이 엄청나게 심각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치적 입장을 상관없이 생각해 보세요. 대법원이 어떤 사실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실을 하나의 사실로 확정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것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유권자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유권자들은 투표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르게 해요. 다르게 줍니다.
그러면 받는 인상이라는 저기 받아들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양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인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유권자들은 인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인 정보화시켜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어떤 인상이라고 하는 아주 주관적 영역을 객관적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내놓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들이 선례적으로 판단해왔던 기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례적으로 판단해왔던 기준들을 역행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넓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이 해석하기 모호하고 경쟁적일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다 반하는 판단을 하면서 자기들이 갑자기 이건 우리가 이 사실을 마치 다 알고 있는 듯이 다 사실을 확정해서 알려준 거거든요.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어제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유권자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줘서 표심을 행사하는데 왜곡 현상을 가져왔다 이거잖아요. 네. 대법원의 판단을 맞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네. 그래서 나온 결과가 0.73%포인트의 표차였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지난 대선 때 이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는 진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한테 영향을 미친 거죠. 유권자 인상에 영향을 준 거죠. 그러면 그것의 강도와 요번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음으로써 인상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확신의 수준으로 올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이. 그잖아요. 그러면 유권자가 표심을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더 훨씬 크게 미친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이게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0만 원 이상 이제 초과가 되면 그러니까 당선이 무효된다라는데 그렇게 법리 해석을 하긴 전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법문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서 과거에 설시를 한 부분이 있어요. 94헌마 246 판결을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건 특수한 직책이라고 전제를 해요. 그래서 원활한 수행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권위를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나라의 체면을 그 연장선상에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건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사법부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출할 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유권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오늘 주제에 이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유권자의 관점에서 무엇을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그 판단의 결과는 사법부의 판단이냐 투표행위의 결과이냐. 사실 이 문제 좀 단순화한다면 기계화한다면 결국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이제 본론이 좀 시작이 될 필요가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왜 계속 이게 안 되지? 언제 나오는 거야? 막 하면서 그때 이제 사실 나왔던 이야기가 다수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그때는 8명이죠. 8명의 재판관에 의해서 다수 국민의 의지가 만약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수용이 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그때 학계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어요. 뭐 그러면서 어려운 민주주의냐 공화주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다면서요. 이것이 사실 어찌 본다면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헌재에서는 파면 결정이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 문제가 다시 부상한 걸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박사님?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가 법치랑 결합해 있고 그리고 그 법치의 기본의 마지막 이제 판단자가 사법부고 그리고 이제 그 최상위 권력기구로서 존재하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비상사태잖아요. 그럼 그 비상사태 때 어떤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거고 대법원은 일상의 시기에 어떤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이제 그 임무를 갖고 있는데 비상 시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비상 시기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겠죠.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신속한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정확한 판단은 했지만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런 식의 판단들은 일상에서 해오던 판단들이잖아요. 그럼 이건 굳이
우리가 일상에서 이걸 신속성을 강조하지 않고 6345 원칙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잘 안 지켜져 왔던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빠른 판단, 정확한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느리게 판단했고 대법원은 오히려 반대로 너무 빠르게 판단하면서 이 정체의 안정성을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예, 그리고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사법기구를 이야기할 때 사법기구는 원래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법의 원칙을 지키는 집단이기도 하지만 원래 사법기구야말로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장로 정치가 시행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법기구는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수장이에요. 여기가 대표적으로 장로 정치라고 부릅니다. 제론토크라시라고 노인 정치라고도 해석하고 장로 정치라고도 해석하는데 여기가 대표적으로 여기가 시행되는 곳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띄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수적 판사들이 다수가 될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보수적 성향이 지금처럼 민주적 원칙과 상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면 이 기구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결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제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국민들이 만약에 이걸 투표를 통해서 통제하게 만들어 놓으면 법이 인기 투표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난감한 지점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국 이런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법관의 양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관찰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어떤 그 철학적으로는 그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요거 외에는 별로 다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최종 심판자를 누가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바로 오늘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건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그 얘기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전상진 서강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MC장원 그리고 특별 손님입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관 박사 네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단순화하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정치권에 조금씩 이제 그 얘기를 하던데 97년 대선 때 그때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나왔던 DJ의 비자금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검찰총장이 김태정 검찰총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언을 합니다.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사안이라고 하면서 이제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된 것 확인은 뭐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당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뭐 이런 뭐 비하인드도 이제 그때 좀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사법적으로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 이게 그러니까 축이 이거겠죠. 아무리 대선이란 게 있다 하더라도 사법적 문제가 제기가 됐다면 오히려 신속하게 사법적 규명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적격의 후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국민에게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수사를 빨리 해서 오히려 결론을 냈었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권을 위임해서 그것을 위탁받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뽑는 과정인데 그러면 그런 사법적 판단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고 더 위에 있는 게 결국은 주권자들의 선택 아니냐. 맡기는 게 맞다. 투표에 맡기는 게 맞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을 수가 있고 사실 그게 충돌했었단 말이에요. 어찌 본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도 그 틀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헌법 이론상으로 보면 국민들이 상위법 제정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적 지위를 본다고 한다면 사법부보다 국민 전체가 더 사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저희들이 상권 분립의 원칙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력이 분립되어 있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각 기관이 구성될 때 그 기관이 온전히 구성되도록 협력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소위 말해 행정부와
그리고 입법부가 구성이 될 때 그 구성하는 방식이 바로 선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선거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권력기관이 타 기관이 온전히 구성되는 걸 막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아주 선거 기간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안 해요. 웬만하면. 그래요. 왜? 기본적으로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권력기관 중에 대표성이 제일 약해요.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자리 잡습니다. 여기에. 네. 사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맨 마지막으로 관장하게 해주고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거든요. 지금 네. 마지막 시스템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은 뭘 하느냐. 사정 개입이 아니라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면 그걸 판단하는 거지. 사법부가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가져다 놓게 안 만들어 놨어요. 그건 뭐냐? 어떤 판단 하나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권력 분립 기관으로서 타 헌법 기관이 구성될 때 그 완결성과 온전성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민감한 선거 기간에는 될 수 있으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을 웬만하면 피해왔던 거예요. 예, 그거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합의해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정말 대선이 딱 한 달 남긴 시기에 너무 급박한 시기에 개입해 들어온 거죠. 이건 명확하게 사법적 판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인가 그리고 제대로 된 시기에 한 판단인가 어떤 판단을 하는 시기도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기상 적절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기는 아니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주권자라고 뭐 사법부에서 계속 그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주권자가 그 권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냅둬야 돼요. 그런데 사법부는 이번에 주권자들한테 명확하게 어떤 한 방향을 지시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저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이 정말 옳은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판단이 옳지 않다라고 저는 교수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치의 사법화 혹은 사법의 정치화 더 크게 얘기하면 아마도 사회의 사법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줍지 않게 농담을 했었잖아요. 장윤 변호사님 뭐 별로 싫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최근에 이런 논의를 할 때 법률가가 과잉 대표가 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마다 어디선가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또는 변호사 출신이 있어요. 그 얘긴즉슨 법의 개입이 없더라도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마치 민원센터로 됐다고 그럴까요? 모든 문제가 생기면 삐뽀삐뽀 갑자기 변호사가 오고 법원이 와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회의 갈등 조정 능력을 제가 볼 때는 퇴화시키는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진짜. 퇴화시킴으로써 결국엔 정치가 지금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이유는 이게 사법화됐기 때문이잖아요. 축구나 야구 볼 때도 심판을 두 명을 아니면 법원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데려와서 중계를 하고 경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 결국 이거는 사회의 어떤 기능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또한 동시에 보건력을 파괴할 수 있는 금방 김한근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즉 국민으로부터 혹은 시민으로부터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법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망가뜨리겠다. 혹시 이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뭐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면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번 이재명 후보의 2심 판단은 좀 더 특별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존중에 앞서서 그 과정이 굉장히 정당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판단을 보면 그 과정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이 대법원이 그랬단 말이에요. 적시에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속도를 냈다라는 게 정당했다, 법적으로. 그런데 한 보수 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원으로서는 5월 11일 후보 등록일 이전에 빨리 가름마를 내줌으로써 민주당한테도 기회를 줬다.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걸 왜 사법부가 판단합니까?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러면 사법부가 판단을 하지 말고 정치를 해야죠. 그렇게 어떤 내심의 결론이 있고 그런 의도로 정무적인 판단까지 해서 했다면. 그런데 계속 짚어주시지만 되게 빨리 한 거예요. 거기에는 의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선 스케줄과 맞물려서 본인들의 어떤 위상, 그러니까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이재명 대표 이 파기환송을 헌재 대법원사의 파워게임, 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는 이 의도였나?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제가 헌재와는 항상 긴장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상당히 마음에 이제 와닿았던 게 정말 법원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온전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방향 제시를 한 걸로 지금 읽혀요. 그거를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거 대단히 사법부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길을 어떻게 대법원이 갈 수 있나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김만곤 박사께 추가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그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헌법 84조 적용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이 중단이 되는 것이 맞느냐, 계속 되는 것이 맞느냐. 이것도 사실 이제 벌써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결국은 이 문제 자체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헌법 84조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처럼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정치 개입 의사를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형사재판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네.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해석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하는 동안에 계속 형사재판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대법원의 판단은 명확하게 다음 권력에다가 그 사법 리스크, 형사재판에 관한 리스크를 계속 노출되어 있다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자기들이 어느 정도 권력을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호를 보낸 것이라 저는 뭐 다 개인적으로는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신호를 국민들이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 한쪽은 지지할 거고 또 한쪽은 또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국민들이 사법기구와 정치를 둘러싼 내전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알고 보면 이번 심판이 국민들을 내전 상태에 놓게 만드는, 더 심각하게 만드는 판단이라고 했던 게, 만약에 이 신호가 그렇게까지 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또 이 판결을 내리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몇 개월이 걸릴 거예요. 그게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정치 과정에 또 1, 2년은 개혁 과정 같은 것들을 멈출 수 없게 되는데 5년 단임제에서 개혁의 시기는 초반의 2년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초반의 2년을 사법 리스크 쪽에서 잡아두겠다라는 의도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럼 이때 권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제대로.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통제한다라는 건데, 이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건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지금의 권력 엘리트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표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음모론자가 아니 될 수 없도록 세상이 돌아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백혜령 경장이셨던 거예요. 마약 수사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용산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정부 내내 했던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검찰 통치라고 하는 부분. 검찰이 요소요소에 다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검찰권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한다. 시행령 정치,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서 저도 검찰 통치라고 하는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경희대 안병진 교수가 말씀하셨던 거였는데, 근데 저희가 볼 때 지금 보면 검찰 더하기 사법. 따라서 이거를 그 누가 좋아하는 카르텔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쓰기 싫어서 카르텔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법률 또는 법조 올리가키, 그러니까 과두제라고 하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결국 법률 올리가키가 어느 정도 활동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의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균형을 위해서 한번 정반대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정반대의 주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633 원칙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근데 대선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 재판 사건이 있는데도
그거를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지 않고 뒤로 미룬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눈치 보기 아니냐. 그리고 그 자체도 정치적 판단 아니냐. 이런 또 여기에 어떤 주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형량을 하는 건데 뭐가 이 법원의 위상과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택인지를 자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건 정답이 있다고 봐요.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수긍 안 할 도리가 없는데 다만 이걸 정치 스케줄과 맞물려서 대단히 파장을 미칠 걸 알면서 했다는 거 그거를 법원이 몰랐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사회적 악영향을 갖고 와요. 민주질서를 좀 훼손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전 정답 중에 오답을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칙주의자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원칙주의자라면 모든 사안의 원칙이라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적용을 시켜야 될 텐데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을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단 한마디도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70년 사법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해석을 가져와서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판단을 내렸을 때도 당연히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633만 원칙을 들이댄다?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 정치학에서 최근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자유민주주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리버럴 디모크라시라고 부르는데 이거 앞에 일리버럴 디모크라시라 그래서 비자유적인 민주주의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따르는데 실제로는 그 제도와 절차의 비민주적 관행을 감추는 통치 체제를 말해요. 그리고 스티븐 레비츠키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서 이 방식을 설명해줘요. 법을 무기로 어떻게 쓰는가. 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법의 허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목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지연한 것, 한 것. 두 번째는 또 과도하거나 부당한 법을 사용한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계엄 선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선택적 집행이에요. 이 선택적 집행이 정적에 대해서만 과도한 수사나 법에 적용이 되고 반대로 자신들에 대해서 관대한 적용이나 외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법률 전쟁인데 이게 뭐냐?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건 그나마 우리나라 의회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거와 함께 또 하나 특징을 하나 소개해 주는데요. 특정 정당이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미국 공화당이 대법원에다가 보수적인 판사를 박아넣은 것. 그리고 헝가리 오르반 총리 같은 사람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차곡차곡 장악해 나가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번에도 결국은 타이밍이 딱 10여 명의 판사가 임명되는 그 타이밍이었고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를 이제 아주 많이 임명함으로써 구도를 바꾸어 놓은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대통령한테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임명 권한이 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가능했던 구조긴 하거든요. 그래서 법과 제도를 어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법과 제도를 밟으면서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자기들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면서 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번에 저는 이게 통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레비츠키의 책 보면 그 대목 나오잖아요.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가 종신형인데. 그 종신형이에요. 종신직. 종신형이면 큰일 나죠. 종신직인데. 그 장면 버리군요. 왜 종신직이 됐느냐?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우리 서부 영화 보면 순회 판사 막 나오고 하잖아요. 너무 돌아다녀서 옛날에 너무 돌아다니고 총 맞고 막 이럴까 봐 아무도 안 해서 그 메리트라도 안 주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줬다. 근데 그렇게 종신직으로 해주고 나서 대법관 몇 명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 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일부 말미에 이제 그 김만권 박사가 말씀하셨던 장로 정치? 장로 정치.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 다 맥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책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뭘 하든 그것에 상응하는 단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민주적 통제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들어와서 통제를 한다고 해서도 이게 인기 투표가 될 가능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높고 그렇죠. 그런데 사법적 판단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계속 맡겨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서 관해서 사실 2011년 4월 1일에 당시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법무관 출신의 신임 법관 임명 식사에서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라고 하는 말을 자기가 직접 해요. 이건 사실은 사법부의 대표가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례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 행사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관들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았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기는 했지만 거의 모든 법관들은 국민의 신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만이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면서 존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의 전폭적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존재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든 저는 이 제도 개혁이 어떤 통제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선거제도 우리 그렇게 개혁하자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해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위성정당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법의 허점을 이용한 거죠. 그 허점을 이용한 건 뭐냐? 정치인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상식과 그 기본을 안 한 거거든요. 이번에 판결도 뭘 안 한 거냐면 논리 구성이 기본적으로 판단에서는 논리 구성의 정확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주관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와서 객관적 판단 기준으로 구성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 이제 그 따져봐야 되는 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 그 보완책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느냐를 좀 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제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건 어쩌나 역설적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런 대책을 하면 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관장하려고 하고 통제를 하려고 한다는 건 나름대로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결국 중요한 건 각각의 직역군이 나름대로의 프로페셔널리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전문성을 가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회가 사법화가 됨으로써 법률이라고 하는 것 또한 법률가라고 하는 것의 영역과 권능이 너무 강해졌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시급하다. 시급하다. 그리고 나서 다음엔 다음 문제가 오면 그때 생각하자. 제가 보기엔 이런 식의 접근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결국 대법원 판결에서 보면 차라리 그 대법원 판결로 모든 것이 종결 처리됐다면 상황이 또 달라지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대법원도 이번에 너무 비겁했던 게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파기 재판까지 하면 이게 마지막 카드에다가 정말 사법부가 폭망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선택은 쓸 수가 없었고 김만건 박사님의 말씀 그 어떤 논리성을 갖고 이야기했는데 차라리 파기 재판을 했다면 차라리 파기 재판을 했다면 대법원으로서 어떤 그 자기 논리성 은 오히려 그러니까 확보했을 수도 모르겠죠. 완결성을 그죠? 최소화했기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시 파기환송심으로 넘어가고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심리하고 판결하면 또 재선고를 하면 또 해야 돼. 그러면 어차피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재선고에서의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 거의 제로잖아요. 거의 제로입니다. 네. 그러면 무엇을 지금 바꿨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손으로 하기 싫은 더러운 일 젊은 판사들한테 떠넘긴 거라고 생각해요. 왜 고개가 끄덕여지죠? 예? 젊은 판사들은 떠넘긴 거라고 저는 생각도 들고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한국 권력자의 예. 모습이네요. 예? 자기가 책임지지 이게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그 과거에 포스쿨레 소장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독일 헌법재판소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재판소가 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어도 우리는 합의체에 들어갔을 때 개인적인 생각과 정치적 견해를 다 배제한다. 그리고 오로지 헌법의 충성과 헌법적 논증 가중만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확고하게 논증해서 그 논증을 국민들에게 판결문으로 아주 쉽게 들려준다. 논증한다. 예, 논증한다. 예, 그리고 그걸 아주 쉽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들려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민주적 헌법 국가에 충성하고 있다는 국민들에게 확인시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존중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게 확보하는 방식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들은 자기 내부에서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 대법원이 약간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지금 대법원이 조금 뭔가 사법적으로 무리수를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헌법재판소의 존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87년 이후에 생겼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언제나 대법관이 최고였다는 생각이었고 그 생각이 한동안 오래 갔었고 알고 보면 대법관들은 헌법재판관들을 이류 판사 취급해온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게 모든 지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역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의 어떤 위상이 높아지는 것들을 보고 뭔가 대법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한편으로는 들고 그것에다가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법원이 권력 엘리트들을 옹호해 오던 성향들이 있었는데 그 성향이 사실은 이번에 또 제대로 반영이 돼서 정말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본다면 아이러니일 수 있지만 그 헌법재판소를 의식을 했고 견제를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근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대법원의 판단에 그 명주를 쥐게 되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헌법 84조 적용 문제가 논란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간다면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아이러니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성자박일 수도 있다. 이 점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